제 이름은 김경준이라고 합니다. 딱 반백살을 조금 넘게 살았지요. 사람들은 살면서 몇 번이나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끔 그날의 저를 떠올리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곤 합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버린 그 결정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객기였는지 말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제 평생의 친구 철민이 녀석의 수술 소식으로부터였습니다. 저와 철민이는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집도 많이 가까워서 부모님들끼리도 서로 잘 알았지요. 코 흘리게 시절 동네 골목대장에게 제가 맞고 울고 있으면 어디선가 달려와 자기 몸집보다 큰 녀석에게 대들던 게 철민이었습니다. 그때 제 손을 잡고 일으켜준 녀석이 바로 철민이었지요. 고마워 철민아. 괜찮냐? 칠칠치 못하게 맞고나 다니고 앞으로는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내 뒤에 있어. 약한 제가 맞는 것을 보지 못해 막아줬던 그 용감했던 까까머리 소년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는 정말 학창시절 내내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저는 철민이가 든든했고 우리 둘은 그 누구보다 단단한 신뢰 속에 우정을 다지며 보냈습니다. 철민이는 제 결혼식 날 누구보다 크게 웃으며 축의금을 받던 것도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3일 내내 장례식장을 지키며 저보다 더 서럽게 울어주던 제 진정한 친구였지요. 제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는 늘 그 녀석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철민이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피를 나누지 않은 형제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녀석도 결혼을 하고 각자 가정을 가지면서 살다 보니 연락이 뜸하게 되기는 했습니다. 가끔 만나서 술 한잔하며 지내기는 했지만 생활이 바쁘다 보니 정신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보니 언젠가부터 철민이의 소식을 다른 동창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철민이 녀석 요새 몸이 안 좋다더라고. 그래서 연락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너 철민이 소식 들으면서 지내냐? 아니, 연락한 지 좀 된 것 같은데 한번 연락해 봐야겠네. 각자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바빠도 친구가 아프다 하면 연락 한번 해봐야지. 그래도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챙겨야지 않겠어? 내가 챙긴다고 녀석이 아픈 걸 안 아프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철민이는 어릴 적부터 워낙 덩치도 있고 강골이라서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을걸? 철민이가 몇 년 전부터 몸이 안 좋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워낙에 강골이었으니까요. 챙긴다고 전화를 걸려 했지만 괜시리 철민이 본인한테 직접 아픈 것을 들은 것도 아니고 주변 친구들한테 들어서 연락을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내심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봄에나 돼서 저는 우연찮게 전화번호가 눈에 띄었고 잘 지내나 궁금해서 내층임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준아, 오랜만이다. 철민이의 목소리가 전과 같지 않고 많이 약해져 있더라고요. 반가움 속에 묻어나는 다 꺼져가는 힘없는 목소리. 저는 철민이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구나 느꼈습니다.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하다가 철민이가 한숨을 쉬며 말하더라고요. 전화줘서 고맙다. 근데 병원에서 내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 이식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내가 살아있어서 돈만 들고 가족들한테 폐만 끼친다. 제게 힘들다고 힘없이 호소하는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한번 보자 하고 다음날 직접 병문안을 가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철민이를 실제로 보니 아프다는 것을 더 실감했지요. 그 듬직하던 어깨는 반쪽이 되었고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희미하게 웃는 녀석을 보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허나 다행히도 가족들의 조직 검사가 시작되었고 기적처럼 25살 먹은 아들놈과 조직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철민이는 아들 손을 붙잡고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저 역시 그 효심 깊은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철민이가 이제 살았다. 하늘이 돕는구나. 그렇게 모두가 희망에 부풀었고 철민이는 10시간이 넘는 대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철민이는 아들의 신장을 받아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신장을 이식해준 후 젊은 나이라 금방 회복할 줄 알았는데 수술 후 합병증이 와서 상태가 영 좋지 않았습니다. 퇴원은커녕 온갖 검사와 치료가 추가되면서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철민이 아내는 식당 일을 하며 근근히 버텼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병원 신세를 지는 상황에서 그 돈은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어느 날 병문안을 갔다가 병원 복도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철민이를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 강한 녀석이 뼈만 남긴 야윈 몰골로 펑펑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덕에 내 목숨은 건졌지만 우리 아들 나 때문에 힘들게 고생시키는 것 같아. 죽는 것보다 더 괴롭다.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생때 같은 내 자식 신장 얻어가며 부질없는 목숨 이어가야 하는지 내 자신이 너무 싫다. 철민이의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는데 어린 시절 저를 지켜주던 그 녀석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철민이를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밤잠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아내에게 철민이의 사정에 대해 말을 꺼내볼까도 생각했지만 당장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 걱정을 입에 달고 사는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상의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내에게는 회사에서 급한 출장이 잡혔다고 거짓말을 하고 은행으로 향했고 우리가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철민이와 그 아들 얼굴이 아른거려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손에 8천만 원이라는 무거운 돈이 쥐어졌고 그날 저녁 저는 병원으로 찾아가 철민이를 만났습니다. 힘겨워하는 철민이 앞에 제 가방에서 돈 봉투를 내밀자 철민이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이내 봉투 속의 금액을 보며 기겁을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경준아, 이게 무슨 짓이야? 너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어. 당장 도로 가져가. 저는 녀석의 손에 봉투를 억지로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주는 거 아니다.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랑 네 아들 둘 다 멀쩡하게 건강 되찾아서 나와. 그리고 천천히 갚아. 10년이 걸려도 좋고 20년이 걸려도 좋으니까 꼭 네 손으로 갚아라. 제 말에 철민이는 봉투를 부둥켜 안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고 미안해.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을게, 경준아.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담배만 영프 태웠습니다. 철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느끼는 것이 많은 것 같았지요. 그 후로 철민이는 약속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들 치료도 무사히 마치고 퇴원한 뒤 제게 돈을 갚으려고 곧바로 일터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정확히 매달 15일에 제 통장으로 친구 철민이라는 이름으로 15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입금 알림을 볼 때마다 안도했고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비밀을 지키며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입금 알림이 우리 우정의 증표이자 희망의 신호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신호가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매달 15일이면 어김없이 울리던 휴대전화 알림음이 있었습니다. K은행 친구 철민님으로부터 1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짧은 문자는 저에게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친구가 건강하게 잘 버티고 있다는
생존 신호였고 아내 몰래 저지른 제 무모한 행동에 대한 면죄부 같기도 했습니다. 그 알림음을 확인하는 순간만큼은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던 불안감이 잠시나마 옅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2달 전부터 15일 알림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잊었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녀석도 사람인데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16일이 되고 17일이 되어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약속을 어겨서 화가 났다기보다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이 생각에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이다가도 딴에는 오해할까봐 돈 때문에 독촉하는 속물처럼 보일까봐 차마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데 20일쯤 되었을까 철민이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경준아, 나다. 미안하다. 요즘 몸이 영 안 좋아서 며칠 누워있었네. 돈은 내일 바로 보내줄게.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철민아? 많이 아픈 거야? 전처럼 많이 아픈 건 아니고 그냥 감기 몸살 기운이 좀 심하게 온 것뿐이야.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 아니야. 돈 걱정은 말고 몸부터 잘 챙겨라. 그래. 고맙다, 경준아. 그렇게 전화를 끊을 때도 계속 철민이는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를 안심시키려고 한 전화 같아서 더 고마워서 몸부터 챙기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말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철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철민이 녀석의 목소리를 들은 마지막이 된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한 달 뒤 약속된 15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알림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어디가 또 안 좋은가 걱정이 들면서 무슨 사정이 있으면 전처럼 또 연락을 주겠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며칠을 기다려도 연락이 오질 않더라고요. 마음이 착잡했지만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제는 신호는 가는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수십 통을 걸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단단히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결국 저는 많이 고민하다가 철민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전화 연결음이 아닌 흐느끼는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몇 마디 말은 제 세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남편이 일주일 전부터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지금은 의식조차 없어요. 의사 말로는 이식받은 신장에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하게 와서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거기 저번과 같은 병원입니까? 재수씨, 제가 얼른 갈게요. 저는 철민이를 보기 위해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보같이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전화 한 통화해 주는 게 그렇게 힘들었나? 나는 빚쟁이가 아닌데 네 친구인데. 저는 철민이 걱정에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갖 기계 장치에 둘러싸여 있는 철민이의 모습이 보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게 미안하다면서 멀쩡히 목소리로 통화하던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얼굴, 미동도 없는 몸, 저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는 철민 아들과 아내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제발 철민이에게 살아달라 간절히 빌었고 그것이 돈 때문이 아니라 오롯이 철민이를 위한 내 마음이, 내 진심이 전달되기를 하는 바람으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철민이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눈물바다였습니다.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녀석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코 흘린 시절부터 제 옆을 지켜주던 녀석,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했던 형제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덮쳤고 저는 속수무책으로 잠겨버렸습니다. 철민이 아들놈도 상주 노릇을 하느라 애써 덤덤한 척했지만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제 아들이 생각나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녀석의 등을 두드리며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철민이의 아들은 제게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제 신장으로 몇 달이라도 더 사시다 가신 게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더 미어졌습니다. 이런 효자가 또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문제는 그때였습니다. 아내도 철민이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라 저와 함께 조문을 왔습니다. 제가 철민이 아들을 위로하고 있을 때 철민이 아들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주변 조문객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빌려주신 돈, 아버지가 남기신 빚, 제가 꼭 일해서 갚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아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슬픔의 한가운데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 철민이의 아들 마음도, 그 말을 듣고 있을 아내의 심정도, 그 사이에 낀 제 입장도 모두가 지옥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천둥 소리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닫자마자 아내는 참고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혹독한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이 나에 가시기도 전에 저는 또 다른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입니다. 현관문 도어록이 삑 소리를 내며 풀리는 순간부터 집 안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입고 온 검은 양복을 벗어 의자에 걸치는데 등 뒤에서도 느껴지는 아내의 시선이 송곳처럼 날아와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을 척 주방으로 가 찬물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컵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8천만 원이라며 철민 씨한테 빌려준 돈. 결국 침묵을 깬 것은 아내였습니다. 목소리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차마 뒤돌아보지 못한 채 싱크대 앞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들었구나. 들었구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당신 미쳤어? 우리 형편에 8천만 원이 어디서 나와서 그걸 빌려줘?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몸을 돌려 아내를 마주 보았습니다. 아내의 두 눈에는 슬픔에 빠진 남편을 향한 위로가 아닌 배신감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철민이 그때 정말 급했어. 아들까지 아픈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해. 그래, 그 잘난 우정 모른 척하지 말아야지. 근데 왜 나한테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남이야? 우리가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집담보로 대출받는 일을 나 몰래 진행할 수가 있어? 아내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의도 없이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제가 100번 잘못한 것이 맞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죄인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 당신 걱정할까봐 그랬어. 말하면 당신이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 걱정? 반대? 그럼 지금은 걱정 안 돼? 철민 씨 죽은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나도 마음 아파. 근데 그건 그거고 돈은 돈이지. 이제 그 돈 어떻게 받을 건데? 장례식장에서 아들이 갚는다고 했지? 그걸 뭘로 갚아?
들어보니 걔 몸도 성치 않다던데 아르바이트에서 푼돈 받겠다고? 150만 원씩 어느 세월에 다 갚는데 그동안 대출이자는 하늘에서 떨어져? 아내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적인 말들이 그 순간만큼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 친구의 죽음 앞에서 돈 계산부터 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제발 오늘 막 친구 보낸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리고 당신도 들었잖아. 아들이 갚겠다고. 그 착한 애가 거짓말 하겠어? 당신 순진한 소리 좀 그만해. 갚겠다는 마음이야 있겠지. 근데 능력이 되냐고. 당장 내년에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은 뭘로 낼 건데? 당신 퇴직하면 우리 노후는 당신은 평생 친구 의리만 찾다가 우리 식구들 길바닥에 나앉게 할 작정이야? 그걸로 돈 문제 때문에 저희 부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했습니다. 아내는 울고 소리치며 저를 몰아붙였고 저는 변명하고 애원하다가 결국 같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은 아내의 분노 앞에서 설 자리를 잃고 쪼그라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내가 잘못했다는 자책과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는 항변이 뒤엉켜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침에 눈을 뜨면 돈 이야기를 꺼냈고 저녁에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또다시 돈 문제로 저를 닥달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 숨막히는 침묵만이 흐르는 식탁. 아내는 마치 제가 철민이와 공모해서 집안 돈을 빼돌린 사기꾼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당장 내일 철민 씨네 집에 찾아가. 가서 부인이랑 아들 앉혀놓고 똑똑히 말해.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 건지 각서라도 받아와. 아니 어떻게 그래. 가족 잃은 사람들 앞에 두고 각서라니. 당신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어? 우리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그 사람들만 신경을 써주냐고. 착한 척도 지긋지긋하다. 아내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구체적이고 집요해졌습니다. 저는 차마 그럴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아직 친구의 49제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까지 아픈 그 집에 찾아가 돈 얘기를 꺼내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태도는 아내의 분노의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식구보다 죽은 친구 식구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좋아. 그렇게 잘나늘이 지키면서 살아봐. 난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 아내는 제게 등을 돌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친구를 돕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이 친구도 못 살리고 이제는 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드는 재앙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저는 술 기운을 빌려야만 겨우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철민이가 나타나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녀석의 등을 두드려주다 깨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어김없이 차가운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싸움이 길어질수록 저는 집안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밥은 차려주었지만 함께 먹지 않았고 잠도 각방을 썼습니다. 아들의 눈치만 보며 꾸역꾸역 밥을 넘기는 저녁 식사 시간은 고역 그 자체였습니다. 집은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심장이 답답해지고 차라리 회사에 일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였습니다. 철민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가 보내주는 돈으로 이자를 충당하고도 얼마간의 원금이 갚아 나갔지만 이제는 온전히 제 월급으로 그 이자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넉넉지 않은 살림에 매달 수십만 원의 이자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아내는 생활비를 줄였다며 반찬이 점차 가짓수가 없어졌고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대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성질나서 진짜. 누가면 제 탓을 하며 압박을 가하니 저로서도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밤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 다녀야 하니 남는 시간은 밤뿐이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다가 대리운전 기사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몰래 대리운전 회사에 등록을 했습니다. 퇴근 후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 차를 몰고 나가 대리운전 앱을 켜자 얼마 지나지 않아 첫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낯선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행선지를 향해 운전하는 내내 혹시나 사고라도 날까봐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첫 손님은 술에 취해 조수석에서 잠이 든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그를 깨우자 그는 비몽사몽간에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잔돈은 됐소. 고맙습니다. 그 사람이 건넨 10,000원짜리 몇 장을 손에 쥐며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과장 소리를 듣는 평범한 가장이 밤에는 이렇게 낯선 이의 차를 운전하며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사 일이 끝나면 어김없이 거리로 나갔습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 밤이면 취객들이 넘쳐났습니다. 술에 취해 반말을 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 목적지를 몇 번이나 바꾸며 사람을 짐 빠지게 하는 사람, 심지어는 차 안에서 구토를 하는 사람까지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들의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을 묵묵히 견뎌내는 것은 오로지 제 몫이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다가도 이 돈 벌어서 대출이자 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피로였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운전대를 잡고 버스나 지하철 첫 차를 타고 집에 돌아와 쪽잠을 자고 다시 출근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낮에는 꾸벅꾸벅 졸기일수였고 커피를 물처럼 마시지 않으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대리운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깜빡 졸음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을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핸들을 급하게 꺾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첫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와 눅눅한 빗줄기에 온몸이 으슬으슬 떨려왔습니다. 그때 문득 철민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놈아,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냐? 나 혼자 이게 무슨 고생이냐?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다가도 이내 사람 안 있었으면 이 고생도 같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새벽 4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씻지도 못하고 거실 소파에 몸을 누이는데 안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잠시 나왔다가 저를 보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아마 제가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이미 너무 많은 질문과 대답들이 무덤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친 몸을 웅크린 채 친구를 잘못 사귄 것인지 아니면 의리를 지킨 대가가 원래 이렇게 가혹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질문들 속에서 희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자 아내는 제가 밖에서 술을 마시고 다니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제게
아내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밤마다 나가서 술 마실 돈은 있고 대출이자 낼 돈은 없나 보지? 아주 속 편해서 좋겠네. 회사 갔다 올게. 저는 대리운전을 한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내는 또 다른 할 말의 구실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 봐. 당신 친구 때문에 우리 집 가장이 밤에 대리운전까지 해야 하는 신세가 됐잖아. 왜 모자라게 사서 고생을 하냐고. 그렇게 도리어 더 길길이 날뛸 것이 뻔했지요. 이건 제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아내에게만큼은 이렇게까지 망가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도저히 제 태도도 참기 어려웠던지 최후통첩을 하듯 말했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말 내내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돈을 받으러 가는 건지 아니면 그저 얼굴만 보고 오려는 건지 제 마음조차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철민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철민이가 살던 곳은 저희 집에서 버스로 1시간쯤 걸리는 낡은 빌라촌이었습니다. 손에는 차마 빈손으로 갈 수 없어 동네 마트에서 산 쌀 한 포대와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제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8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빚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어준 것은 철민이 아들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녀석의 얼굴은 그 사이 더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에 눈 밑은 거무죽죽했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신장을 떼어준 후유증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저씨, 어떤 일이세요? 녀석은 저를 보고 반가워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돈이 걸려 있으니 반갑고 고마우면서도 부담이겠지요. 저는 애써 웃으며 손에 든 물건들을 내밀었습니다.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잘 지내나 궁금해서 들렀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지하였습니다. 창문은 높게 달려 있어 햇볕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집 안전체에 눅눅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철민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가 떠난 후 형편이 더 어려워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좁은 거실에는 약봉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주방에서 철민이 아내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막 돌아온 듯 손목부터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있고 빨갛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이고 경준 씨,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연락이라도 주시지.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잘 지내나 궁금해서. 저는 괜찮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민이 아내는 과일을 깎아 내오며 연신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돈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픈 아들과 고된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아내, 그리고 집안을 가득 채운 가난의 흔적들, 이 모든 것들이 제 혀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결국 제가 어렵게 침묵을 뚫고 꺼낸 말은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재수씨, 형민이 몸은 좀 어때요? 병원은 계속 다니고 있고요. 그 한마디에 애써 담담한 척하던 철민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실은 아직도 우리 형민이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계속 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약값만 해도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들어가는데 제가 능력이 없는 게 미안할 따름이지요. 철민이 아들인 형민이는 그런 어머니가 안쓰러웠는지 아픈 몸을 이끌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라도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매일같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이들을 닥달하러 온 제 모습이 혐오스러웠습니다. 이들에게 8천만 원은 평생을 일해도 갚기 힘든 삶 자체를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와도 같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끝내 돈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1시간 남짓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철민이 아들과 아내는 문 밖까지 나와 제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준 씨, 저희 도와준 돈 그 은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보다 이거 형민이 필요한데 쓰세요. 적은 돈이지만 저는 도리어 제 지갑에 있는 돈 탈탈 털은 5만 원짜리 2장을 재수 씨에게 건네주었고 재수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맙다 했지요. 저는 그저 그들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더 얹고 온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사실대로 말하면 또 어떤 불벼락이 떨어질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친구를 돕고자 했던 제 행동이 이제는 저뿐만 아니라 철민이의 남은 가족들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참으로 잔인한 오후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기대와 의심이 뒤섞인 아내의 날카로운 눈초리였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팔짱을 낀 채 앉아 저를 추궁하듯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신발을 벗으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입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각서는 받아왔어? 아내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 느낀 것을 최대한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 약봉지가 널려있던 밥상, 퉁퉁 부은 철민이 아내의 손, 그리고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있던 아들놈의 얼굴까지. 여보, 그 사람들 정말 힘들어. 아니, 힘들다는 말로는 부족해.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돈 얘기를 꺼내. 차마 입이 안 떨어졌어.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냥 왔다고? 당신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돈을 받아오진 못할 망정 오히려 주고 왔다고? 아니, 그 집 식구들 불쌍한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밤마다 대리운전 뛰는 당신은 안 불쌍해? 그 돈 때문에 매일같이 싸우는 나는 안 불쌍하냐고. 아내의 입에서 대리운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밤늦게 들어오는 이유를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겁니다.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들켜버린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 모를 줄 알았어? 옷에서 풍기는 담배 냄새, 술 냄새, 방향제 냄새가 뒤섞인 그 역한 냄새를 내가 모를 것 같아? 소파에서 웅크리고 자는 당신 모습 보면서 내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려졌는지 알아? 아내는 끝내 눈물을 터뜨리며 속상한 듯 울부짖었습니다. 그동안 모른 척하며 속으로 사겨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눈물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 역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냐고. 친구와의 의리 때문에 내 가정이 무너지는 걸 보는 내 심정은 어떻겠냐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저였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내는 결국 안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되는 대로 쑤셔 넣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려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무슨 말로 잡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미리 경고했어. 나 이제 정말 당신이랑 못 살아. 알량한 동정심으로 죽은 친구 가족 노릇이나 하는 꼴 도저히 못 보겠다. 이 집에서 나가던지 아니면 내가 나가던지 둘 중 하나는 끝내야겠어. 아내는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방에서 가만히 숨죽여 있던 제 아들 녀석이 방에서 뛰쳐나와 말리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하지만 자식의 애절한 말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 너희 아빠 때문이니 그런 줄 알아. 나 며칠 친정에 가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 이혼 서류를 보내든 돈을 받아오든. 엄마,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 안에는 저와 아들의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그래도 아들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냐 물었고 저를 걱정하는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저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집은 텅 비어버린 제 마음처럼 황량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회사도 나가지 않고 술만 마셨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술을 마시다 보면 벽에 걸린 철민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녀석의 얼굴을 향해 저도 모르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나보고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너는 그렇게 편하게 눈을 감았냐? 술병을 집어 던지고 싶을 만큼 화가 치밀다가도 이내 차라리 사람만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친구를 잃었고 이제는 가정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리를 지키려 했던 제 선택이 결국 제 모든 것을 앗아가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집 나간 아내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법원으로 나와요. 이혼 서류 당신 거 준비해서 나와. 내 건 준비해놨으니까. 그 짧은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나아갈 곳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문자 메시지는 제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내를 붙잡을 용기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만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 씻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엉망이 된 몰골을 본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애써 웃어 보이며 아빠 괜찮아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도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컴퓨터 모니터만 바라보다가 서류 더미 위에 고개를 파묻고 있기를 반복했습니다. 동료들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왔지만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폐인처럼 보냈습니다. 퇴근 후에는 텅 빈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 정처 없이 밤거리를 헤매거나 포장마차에 앉아 혼자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와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희미하게 진동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철민이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새 무슨 일이 또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돈 문제 때문에 연락을 한 걸까? 온갖 복잡한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저는 조용히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녀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기어 들어가는 듯 힘이 없었습니다. 아저씨, 저예요. 바쁘신데 죄송해요. 아니다, 괜찮다.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픈 거냐? 제 질문에 녀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희미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제가 재차 묻자 녀석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저씨께 꼭 전해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유품이라는 말에 마음이 또 한번 무거워졌습니다. 뭔데 그러냐? 그냥 전화로 말해도 괜찮아. 아니에요. 뒤늦게 저도 생각이 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혹시 잘못되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아저씨께 직접 전해드리라고요. 녀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퇴근 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자리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뭘까? 철민이가 나한테 남긴 게 뭐가 있다는 걸까?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혹시나 하는 작은 기대감이 싹 트는가 싶다가도 이내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라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퇴근 후 저는 약속 장소인 동네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철민이 아들은 창가 구석자리에 초조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마주 앉아 커피를 시켰지만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녀석은 가방에서 낡고 누런 대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봉투는 꽤 두툼했고 손때가 묻어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전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이었나 병원에서 저한테 이걸 주시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저는 말없이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친구가 남긴 마지막 물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 얇은 종이 봉투가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예감 같은 것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입구를 천천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카페 안의 소음, 커피 향, 맞은편에 앉은 철민, 아들의 초조한 얼굴, 그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제 세상은 오직 이 낡은 봉투 하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류 몇 장과 접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낡고 빛바랜 생명보험 증권이었습니다. 가입 날짜를 보니 무려 20년 전이었습니다. 철민이가 저와 함께 작은 공장에 다니며 밤낮 없이 일하던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던 그 시절에 들어둔 것이었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당연히 철민이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사망보험금 액수를 확인했습니다. 1억 원정. 생각보다 큰 액수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다른 서류 한 장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것은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였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기존 수익자였던 아내의 이름 위에 두 줄이 그어져 있었고 새로 변경된 수익자란에 적힌 이름은 바로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 주민등록 번호까지 한자 한자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철민이가 보험금 수령인을 저로 바꾸어 놓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서류의 가장 아래쪽에 찍힌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작년 여름 제가 철민이에게 8천만 원을 건네주고 정확히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철민이는 제게 돈을 빌린 직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신 때문에 제 인생이 잘못될까봐 그 녀석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마지막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았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함께 들어있던 편지를 펼쳤습니다. 꾹꾹 눌러 쓴 익숙한 철민이의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지지는 아마 병상에서 쓴 듯 군데군데 물에 번진 듯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내 친구 경준아,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이 세상에 없겠구나. 먼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네가 아내 몰래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지, 그 돈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어찌 모르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 만에 하나 내가 잘못되면 내 마지막 빚이 네 인생의 족쇄가 될 수도 있겠다고. 그건 정말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보험의 수익자를 너로 바꿨다. 혹시라도 내가 약속을 못 지키고 먼저 가면 하늘이 너한테 대신 갚아주라고. 경준아,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다. 네가 나한테 줬던 삶의 마지막 희망이고 내 평생의 고마움이다. 부디 이 돈으로 너의 따뜻한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기를 바란다. 아내분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줘. 염치 없지만 마지막 부탁 하나만 하자. 이 돈으로 네 빚 먼저 다 갚고 혹시라도 남는 돈이 있다면 우리 아들놈 약값에 조금만 보태주면 안 되겠냐?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미안하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너한테 더 좋은 친구가 되어줄게. 잘 살아라 철민아.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저는 카페 테이블에 얼굴을 파묻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선도, 맞은편에 앉은 철민이 아들의 당황한 표정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고통, 아내와의 다툼, 대리운전을 하며 느꼈던 서러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친구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뿐이었습니다. 물론 표현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저는 그저 돈을 떼일까봐, 제 가정이 힘들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속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이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저를, 제 가정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물바람이 되어 철민이 아들을 안아주었고, 그리고 보험 서류와 편지를 녀석에게 건넸습니다. 녀석은 서류와 편지를 번갈아 읽어 내려가더니 이내 저처럼 테이블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속내를 이제야 알게 된 아들의 서러운 울음이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도 아버지가 아저씨한테 돈을 갚을 수 있게 되어서요. 진작에 전해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날 우리는 카페가 문을 닫을 시간까지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위대한 친구를 둔 죄로 저는 그 녀석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남겨진 철민이의 마지막 유언이자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였습니다. 철민이 아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처음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손에 들린 낡은 봉투가 제 삶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저는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친구가 남긴 편지와
보험 서류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종이에서 마치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차 키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아내가 머물고 있는 처갓집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갓집으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내를 만나면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까? 이 서류들을 보여주면 아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를 용서해 줄까?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지만 답은 하나였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것. 그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처갓집 아파트 앞에 차를 세우고도 한참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희미한 불빛에 제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깊게 연기를 빨아들였다 뱉어내자 철민이 녀석의 얼굴이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장모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며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김서방, 이 밤중에 어쩐 일인가? 장모님,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내 안에 있습니까? 장모님의 안내를 받아 거실로 들어서자 방에서 나오던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칠 못 본 사이 아내의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저를 본 아내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야? 이혼 서류 가져왔어? 아내의 목소리는 가시가 돋친 듯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내 앞으로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누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이게 뭐냐는 듯 저와 봉투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뭔데? 일단 이것부터 좀 읽어봐줘. 아내는 마지못해 봉투를 받아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험증권과 수익자 변경 서류, 그리고 철민이의 편지를 차례로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의 맞은편에 서서 아내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서류를 읽을 때만 해도 아내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이의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부터 아내의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랗게 커졌던 눈은 어느새 촉촉하게 젖어들었고 꾹 다물고 있던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아내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는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바닥으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못났다. 이런 줄도 모르고 속물같이 당신을 원망하고 철민 씨를 미워하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내의 울음소리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온갖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남편을 닥달하고 죽은 친구의 의리마저 의심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초라했는지 깨달은 사람의 통곡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옆에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는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아내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당신 친구가 철민 씨가 정말 진국이었네.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내가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몇 달간 우리 부부 사이에 쌓여있던 원망과 오해, 상처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철민이가 남긴 마지막 편지 한 통이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었던 우리 가정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식탁에서 아내는 제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대리운전 많이 힘들었지?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또 한 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친구가 목숨과 맞바꿔 지켜준 이 가정을 이제는 제가 온 힘을 다해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정으로 돌아오니 제일 기뻐했던 것은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도마 소리와 된장찌개 냄새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밤사이 우리 부부 사이를 맴돌던 차가운 공기는 온데간데 없고 집안은 다시 예전의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내와 함께 보험회사를 찾아가 철민이가 남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건네주는 묵직한 서류 봉투를 받아드는데 마치 친구의 삶의 무게를 넘겨받는 것 같아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은행을 나오자마자 우리는 곧장 대출을 받았던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8천만 원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습니다. 완납이라고 찍힌 서류를 받아드는 순간 지난 몇 달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후련함보다는 이걸 위해 제 친구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잡았다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남은 2천만 원이 든 통장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 돈 철민 씨네 드리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민이 150만 원씩 제게 몇 개월 동안 갚았던 금액도 있고 철민이 아들의 남은 치료와 그 가족의 생계를 생각하면 턱없이 모자란 돈이었습니다. 여보, 내 생각에는 여기에 우리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주는 게 어떨까 싶어. 철민이한테 받은 돈도 있고 우리 가정을 지켜줬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 도리일 것 같아. 제 말에 아내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게 사람 도리지. 내가 그동안 너무 내 생각만 했어. 우리는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서 2천만 원을 더 보탰습니다. 그렇게 4천만 원을 갖고 다음 날 철민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 가는 길은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빚을 받으러 가는 채권자가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마지막 부탁을 전하러 가는 마음의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철민이 아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함께 보고는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지난번보다 더 수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철민이 아들은 몸이 더 안 좋아졌는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재수 씨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간 돈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재수 씨, 이건 철민이가 재수 씨랑 아들 주라고 저한테 맡겨둔 돈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어떻게 이런 돈을 받아요? 안 됩니다. 절대 못 받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수 씨, 이건 저희 돈이 아닙니다. 철민이가 남긴 돈이고 그 녀석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 돈 안 받으시면 제가 저 세상 가서 그 녀석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발 친구로서 마지막 도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강혹한 부탁에 아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형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건 철민 씨가 걱정해서 남긴 마음이니까 제발 받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결국 철민이 아내는 돈 봉투를 받아들고 고맙다는 소리와 함께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저희 부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참 동안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아픈 아들의 등을 두드려주다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하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되고 며칠 뒤 저는 혼자 철민이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잔디가 파릇파릇하게 돋아난 봉분 앞에 앉아 소주 한 잔을 가득 따라 올렸습니다. 야 이놈아, 나 왔다. 네가 남긴 숙제 내가 다 하고 왔다. 이제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냐? 대답 없는 무덤을 향해 한참을 두런두런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 결혼해서 살던 이야기, 그리고 녀석이 떠난 후 제가 겪었던 이야기까지 마치 살아있는 녀석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덕분에 우리 집사람이랑 다시 잘 합쳤다. 그리고 네 아들놈, 이제부터는 내가 네 형님 노릇 제대로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서는 아프지 말고 좋아하는 술이나 실컷 마시고 있어라. 마지막으로 남은 소주를 봉분 위에 뿌려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 눈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는 제게 8천만 원의 빚을 남기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우정의 무게와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저 세상에서 녀석을 다시 만나면 웃으면서 말해줄 겁니다. 친구야, 네가 이겼다. 다음 생에도 우리 꼭 친구하자. 철민이와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